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상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나이 40이 되어서야 사랑하는 사람의 그늘에서 쉬며 이런 게 행복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연 보내는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워낙 먹고 살기도 바빠 이리저리 일하러 다니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이 없었네요. 차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다 보니 설거지하며 청소하며 노래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러다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재미있게 듣다가 저도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과 밖에 나가서 시장이나 영화를 보러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빠와 딸인가? 불륜인가? 쑥덕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저와 남편은 20살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40대니 남편은 60대. 거기에 남편은 우리 아빠 친구라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한사코 거절하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 친구로 한마을에서 어울리며 같이 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 없는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였지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아빠와 엄마는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귀게 되었고 20살 성인이 되어 아빠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게 되면서 엄마와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크고 나니 엄마는 그때의 일을 자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빠가 다른 여대생들 만나 미팅도 하고 놀고 싶기도 할 텐데 강의 끝나면 불이 나게 집으로 와 엄마와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그리고 엄마가 임신을 하고 저를 가진 상태여서 더욱 지극정성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렸어도 자상하고 엄마밖에 몰랐다고 하며 엄마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때를 회상하곤 하셨습니다. 영선아, 나 왔어. 오빠 왔어? 자고 있었어? 미안. 더 자고 있어. 오빠가 저녁 할게. 아니야, 다 잤어. 내가 할게. 왜? 오빠가 해준다니까. 전처럼 후라이 새카맣게 하면 우리 애기 놀랄까봐. 크크. 하긴 너는 쉽게 하던데 나는 어렵더라. 후라이팬에 기름을 먼저 둘러야 돼. 그냥 하면 달라붙어. 그리고 불 조절도 해야 하고. 기술이 필요하군. 나한테 알려줘. 내가 배워서 너 피곤할 때는 간단하게라도 해줄게. 어머님 아시면 멋 떨어진다고 기함을 하시겠는데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도 집에서 요리 자주 하셔. 비밀인데 실은 우리 아빠가 엄마보다 요리 잘하시거든. 우리 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속삭여? 혹시나 우리 엄마 속상할까봐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야. 크크. 호호. 그럼 유전적으로도 오빠도 소질이 있겠는걸? 그럼 오늘부터 하나씩 간단한 건 알려줄게. 저번에 실패한 후라이부터. 좋아, 후라이야, 내가 간다. 널 맛있게 요리해버리겠어. 뒤집개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그렇게 외치는 아빠를 보며 엄마는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를 임신한 동안 아빠 덕분에 마음도 편하게 지내고 많이 웃었고 그래서 제가 건강하고 이쁘게 태어난 거라고 늘상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학생 부부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게 당연한데 부모님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과수원도 하고 소도 많이 키우고 하며 마을에서는 제법 유지여서 아빠의 대학 생활도 결혼 생활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며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같이 육아를 하느라
아빠는 친구들과 어울릴 틈도 더욱 없었는데 그래서 친한 친구가 집에 와서 저를 봐주며 같이 놀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지금 저의 남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를 좋아해 저를 보면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말을 입에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안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 일하랴 공부하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는 벌써 결혼을 하고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야, 최민수, 넌 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좋은 부모님의 이 이쁜 아내, 토끼 같은 자식까지. 내가 30에나 이룰 수 있을까 한 것들을 20살에 다 이루다니. 복 받은 놈. 자식, 부럽냐?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배워라. 나중에 너도 결혼해서 나처럼만 해. 그럼 너 삼시세끼 따순밥 얻어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뭐야? 너 이런 정신머리로 살다니? 얻어먹다니 나는 내가 삼시세끼 해다 바칠 거다. 하하, 이런 나보다 더한 놈을 봤나?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는데 나연이 두고 발이 안 떨어지네? 넌 어떻게 학교 다니냐?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연이하고 우리 와이프 사진 지갑에 놓고 다니잖아. 와, 역시 넌 나연이 아빠 자격이 있다. 내가 인정. 너도 나연이 보고 싶으면 내가 이쁜 사진 하나 줄게. 자주는 못 오더라도 보고 힘내서 돈 많이 벌어와라. 나연이 간식 사들고 오면 나연이도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럼 나중에 오면 꼭 챙겨줘. 나 간다. 아직 어린 나이라 내 친구들만 해도 애기가 이쁜 줄 모르던데. 우리 나연이 이뻐 죽는 거 보면 딸바보 예약이야. 기현이 자식. 집안이 어려워도 열심히 살고 사람 소중한지 알더라고. 좋은 놈이야.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친구도 좋은 사람이 생기나 보다. 그치? 끼리끼리라잖아.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도 없고.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지.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런가? 호호.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좀 순하고 낙천적인 편이라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인형놀이 할 사람 하면 나 하며 친구들이 대답하느라 난리였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 모두 데리고 집으로 와서 대문을 들어서며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 공주님 왔어요. 엄마가 맛있게 떡볶이 해줄게. 놀고 있어? 네, 많이요.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친구인 지금의 남편은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집으로 와서 시간을 보냈고 올 때마다 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제 생일날에 딱 맞춰서 온 건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챙겨주었고 저는 제 생일이 오면 을에 아저씨가 선물 사주겠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나연이 잘 지냈어? 우와, 키 많이 컸네. 머리도 길어서 예쁘게 땄고 몰라보겠는걸? 저도 이제 숙녀라고요. 네, 숙녀님. 여기 생일 선물 대령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저씨. 저는 커서 꼭 아저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 아저씨도 좋아. 근데 이거 어쩌지? 아저씨는 우유를 좋아해서 우유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왜? 아저씨 우유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좀 곤란한데. 우유 말고 주스는 안 돼요? 난 주스는 너무 달아서 별로더라고.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엄마에게 우유도 한 컵 달라고 했습니다. 밥 먹는 틈틈이 우유도 마시면서 부모님과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신은 온통 우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우유 한 컵 마시고 만다. 혼자 다짐을 하며 조금씩 우유를 삼키다 보니 어느새 한 잔이 다 비워졌고 저는 자랑스럽게 아저씨에게 빈 컵을 보이며 아저씨, 저 이제 아저씨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우유는 죽어도 먹기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제가 말없이 우유를 마시다니 아저씨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나연이 우유 잘 마시니 무럭무럭 자라겠네. 우유 열심히 마셔서 나중에 엄마만큼 크면 아저씨랑 결혼하자.
네, 아저씨. 좋아서 싱글벙글 하는 저에게 아빠는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연이 나랑 결혼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오빠한테 내가 있잖아. 이리 와. 엄마는 아빠를 안고 토닥여 주었고, 우리는 모두 크게 웃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하늘이 우리를 시샘한 건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저를 교실 밖으로 불러내셨고, 교무실에서 저에게 조용히 부모님 교통사고 나셨으니 얼른 집으로, 아니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연락해 주시고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아직 미성년자라 저는 엄마 아빠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멍하니 병원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찾아 병원에 온 건 아저씨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저씨가 오자 학교로 돌아가셨고 아저씨 품에서 저는 그때부터 장례가 끝날 때까지 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건 꿈이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반길 거다. 자고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있을 거다. 매번 그런 기대를 하던 것도 하루 이틀, 저는 점점 엄마 아빠가 저의 곁에서 영영 떠나버린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친가와 외가에서는 너 편한 곳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시골로 내려오라 하셨지만 제가 고등학생인데다 이제 곧 수능이라 시골로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던 저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갈까? 보고 싶어.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매일 밤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저보다 더 마음 아프셨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 걱정에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엔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당분간 저를 돌봐주기로 하셨고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외할머니와 둘이 조용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겨울에 눈에 미끄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시니 시골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내려가시는 대신 할머니가 오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괜찮다며 만류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갈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 안 오셔도 돼요. 할머니 서울 차 타고 올라오는 것도 힘드신데 여기서 갑갑해서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 내가 뭐앤가? 우리 강아지 다 커서 똑부러지게 자라지만 그래도 내가 따순 밥이라도 먹여야지. 이제 수능인가 무엇인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공부에만 집중해야지. 할머니 수능도 알아요? 오, 할미를 우습게 알아. 이 할미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척척 박사요. 너도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할미한테 다 물어봐. 특히 소 키우는 데는 도가 텄어. 호호, 내 할머니 든든하다. 척척 박사 할머니 있어서. 근데 수능에 소 키우는 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크크. 나 공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크게 신경 안 써. 그리고 밥도 할 줄 알고. 걱정 마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틈틈이 시골 내려갈게요.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고 하면 되지.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까지 시골 가서 한 달 정도 있다 올까? 그랴. 정말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할미는 너 믿지만서도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제가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혹시라도 일 있으면 그 아빠 친구한테라도 연락해. 그래도 같이 서울 사니까 가까우니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여. 네, 안 그래도 아저씨가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렇고 챙겨주는 사람이 많아서 공주된 기분이라니까. 걱정 마요 할머니. 우리 강아지 공주님 아프지 말고 밥 꼭 챙겨 먹고 댕기고 할머니 또 전화할게. 네, 할머니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부모님이 더 그리웠고 이미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은 다시 또 쉼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저씨, 주무세요? 아니, 이제 퇴근하려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사업하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네, 피곤하실 텐데, 그럼 주무세요. 나연아, 네? 엄마 아빠한테 갈까? 아니요. 그냥 전화 드린 거예요. 아저씨 잘 지내시나? 그냥 안부 전화. 기특하네. 아저씨 안부도 챙기고. 안 그래도 오늘 기현이 놈 생각나서 퇴근하면서 가볼까 하던 참이었어. 너도 같이 갈래? 정말요? 음,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은 목구멍으로 삼키며 저는 아저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엄마 아빠를 만나는 동안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셨고,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제 사진과 편지를 납골함 옆에 고이 세워두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에게 약한 모습보다는 내가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 테니 걱정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 부모님이 원하는 건 그것일 테니까요. 그렇게 가끔씩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생각난다며 엄마 아빠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에 같이 갈래? 연락을 했고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오는 길에는 꼭 한정식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말은 안 해도 저를 챙겨주시는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랴 알바하랴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아저씨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겨 서로 바빠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느라 자주 만나고 연락하진 못해도 늘 마음 한켠에서는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모두 돌아가시고 정말 세상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리워해서일까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외동의 늦둥이였으니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오죽했을까. 저를 혼자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면서도 편하지 않으셨을 텐데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아저씨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가 울 수 있는 넓은 가슴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하셨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제가 도와달라고 할 수 없고 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생각에 점점 아저씨에게는 몇 달에 한 번 가끔 안부만 묻고 지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탔던 탓에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앞뒤 구분 못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결혼 내내 실감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작은 인쇄소에 취직을 해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사귀는 6개월 동안 매일 일 끝나고 저를 만나러 오고 저한테 어찌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마치 우리 아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알콩달콩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다 싶어 몇 달 만나다 결혼을 했는데 역시 결혼은 사람을 짧게 만나고 하는 것보다는 계절이 바뀌는 걸 겪어보고 그 집 식구들도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제가 시집가서 파출부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삶이 너무 한심하고 서글퍼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내가 원하던 우리 가정은 정말 화목하게 웃음이 넘치는 그런 걸 꿈꾸었는데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나 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을 해보는데 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미야, 오늘은 아빠가 감자탕 드시고 싶다니 돼지뼈하고 시래기 사가지고 얼른 와서 끓여라. 어머니, 저 오늘은 일이 좀 늦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끓이시면 안 될까요? 감자탕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서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빠듯할 텐데요. 아니면 어머니가 재료만 좀 사다 두시면 제가 퇴근해서 손질하고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내가 하고 싶지. 근데 내가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 언니가 와 있지 뭐니?
지금 언니 자고 있으니 내가 애를 봐주고 있어서 꼼짝도 못해. 아, 형님 오셨어요? 그래, 둘째 임신해서 몸도 무거운데 첫째까지 보고 있는 걸 보니 내가 속상해서 원. 언니한테는 내가 손주 봐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네가 솜씨도 좋으니 저녁도 먹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이서방도 퇴근하고 우리 집에 오기로 했으니 급한 일 아니면 빨리 와서 저녁 맛있게 차려라. 언니 좋아하는 갈비도 해주면 좋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언니는 남편의 누나, 저한테는 시누이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언니? 아빠? 가족 좋아하시네. 저는 속으로 시댁과 결혼 생활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결혼 얘기를 넌지시 꺼냈을 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규 씨, 나 반고아인 거 알잖아. 아마 민규 씨 부모님이 아시면 반기시지 않으실 거야. 아니야, 나연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벌써 걱정을 하니? 너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내가 벌써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했어. 물론 부모님이 처음부터 너 받아들이신 건 아니지만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내 말씀 들으시곤 마음을 열고 너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야. 민규 씨, 벌써 그렇게까지 나를 위해 준비할 줄은 몰랐어. 너 걱정하고 힘들게 하는 거 싫다. 고아라지만 누구보다 반듯하고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잘 알아. 우리 부모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너라는 사람에 대해 알면 더 좋아할 거고. 벌써 울면 어떻게 해.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어릴 때 못 받았던 가족들 사랑 모두 받게. 내가 도우고 잘할게. 나랑 결혼해 줄래? 민규 씨. 나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마련된 상견례 자리부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애썼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우리 민규랑 결혼해서 우리 집 막내딸 하자. 이제 내가 네 엄마야. 아버님은 아빠, 시누이는 언니로 불러. 이제 우리가 네 가족이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가족같이 대해주신다니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울고 시어머니는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달래주셨습니다. 사실 상견례라는 건 양가 가족들이 한식집 같은 곳에서 첫 만남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저는 가족이 없다 보니 저와 남편의 가족들만 만나는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에 양쪽으로 가족이 나눠 앉는 대신에 둥근 테이블에 모두 둘러 앉을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장소를 예약해둔 남편의 배려에도 감동하고 이래저래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내 가족, 엄마, 아빠가 생긴 날이니까요. 덤으로 언니까지. 물론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던 상태라 애 보느라 바빠서 자주 볼 시간은 없었지만 원래 여자들은 여자 형제끼리 잘 맞는다고 하던데 저도 그런 언니와 부모님이 생기는구나.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이었고 마침내 행복에 겨운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분가하지 않고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한 터라 저는 계속 일을 하니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활비로 매달 넉넉하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막내딸 잘 잤니?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라니 그냥 엄마라고 해. 네, 엄마. 10년 동안 엄마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 엄마라는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하였습니다. 엄마, 엄마. 혼자 얼마나 애타게 불렀던 이름이던가. 내가 좀 빨리 깨웠지? 아니요,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새벽에 일찍 깨우신 거 보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손목이 안 좋아서 당분간 아침 차리고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괜찮으면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그러지. 어머니는 얘기를 꺼내시면서도 계속 저한테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며칠 참아보려고 했는데 영 안 되겠어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손목 다 나을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구나. 그런데 살림하면서 손을 안 쓸 수가 있나? 파스를 붙인 오른쪽 손목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영 시큰한 게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너한테 얘기하는 거다. 힘들면 내가 토스트라도 간단하게 해주마. 어머니, 아니 엄마,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무리하세요? 저 엄마 아픈 거 싫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랑 사셔야죠. 제가 아침도 하고 당분간 집안일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아이, 내가 미안해서. 에이, 뭐가 미안해요. 딸이 엄마 아프면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고맙다, 우리 딸.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부터 아침은 물론 집에 계시는 시부모님들의 점심, 저녁까지 열심히 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일도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 그때부터 밀린 빨래며 청소 등을 했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내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니 더 잘하고 싶고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손목이 다 나은 것 같은데도 집안일은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목은 다 나았지만 이번에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파 잘 걷지도 못하겠다 하시니 저로서는 쉬라고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을 하는데 기업형으로 좀 크게 키운다며 집에서 얼굴 보는 시간이 길지 않았고 오히려 시누이는 둘째 임신한 몸으로 첫째까지 보기 힘들다며 우리 집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니 저녁 먹고 자고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뒷감당은 제 몫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자금이 필요해 지금 시댁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와 같이 살던 우리 집으로 시댁 식구들 모두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새 놓지도 않고 가끔씩 들러 부모님 생각하며 쉬다 오곤 했는데 남편이 새도 안 주고 놀릴 거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좋아하실까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해서도 저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좀 잘해주는 것 같더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니 결혼 2, 3년 만에 저는 젊은 나이지만 이런저런 몸에 이상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손목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무조건 내가 희생해야 한다 했던 게 조금씩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한 번씩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지난번처럼 나 미분양 아파트 계약해야 하니까 계약서 사인하러 와. 또요? 지금 내 이름으로 계약한 아파트만 해도 세 채인데 대출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대출 받기도 어려울 텐데. 걱정 마. 벌써 내가 다 알아봤지. 당신 10년 동안 회사 꾸준히 다니고 신용도 좋아서 1금융은 어려워도 2금융에서 대출 받는 건 문제 없대.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 형편껏 살아요. 나 지금 대출금 내는 것도 빠듯해. 당신이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집안 살림은 부모님, 우리 시누네까지 새 가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나로서는 너무 버겁기도 하고. 당신 힘든 거 잘 알지. 내가 이번에 아파트 계약만 잘 성사되면 부모님 집 따로 마련해 드리자. 근데 내가 일단 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전에 아파트 2채 판 돈 있지 않아? 팔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어? 아, 그거는 회사에서 대신 매입한 거야. 결국엔 회사도 실제로 매매가 돼야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라 아직 내 손에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 그래? 요즘 뉴스 보면 아파트 매물이 없어서 다른 아파트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하던데. 뉴스에서는 일부 얘기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보낸다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그런 줄 알아요. 현실은 나도 지금 집이 안 팔려서 힘들어 죽겠구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일이 안 풀린다는 사람 잡고 힘들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나중에
당신 일 잘 되면 그때는 우리 편하게 살자 하고는 마무리됐습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붙잡고 얘기 좀 해야겠길래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당신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몸이 좀 힘들어서 쉬고 싶어. 당신 닮은 애기도 가지고 싶고. 근데 이렇게 살면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당분간만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면 어떨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꼴 보기 싫냐? 분가는 뭐 그냥 하나? 돈이 있어야지. 좀만 참고 기다리라니까. 너 요즘 걸핏하면 힘들다 못 살겠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매번 나만 보면 죽는 소리야.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변했어? 진짜 힘들어서 참고 참다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고. 참기는 누가 참았다고. 네가? 개코나. 우리 부모님, 누나 모두 너 고아인 거 불쌍하게 생각해서 걷어주고 챙겨주는데 너는 아주 복에 겨워서는 어제 아빠 감자탕 끓여달라는 것도 엄마 보고 직접 하라고 했다며? 나 야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 그런 뜻이었어. 우리 엄마 몸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산 게 하루 이틀이야?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정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끓여 드실 수도 있지. 어머니는 365일 안 아프실 때가 없는데 나는 몸이 새로 만들어진 로봇이야? 나는 열이 펄펄 나는데도 회사도 못 나가고 누워 있었는데도 부모님 먹고 싶다는 거 다 해드렸어. 신우 오면 신우 애까지 챙기고 이제는 나도 좀 그만하고 싶다고. 어른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민규야, 내가 뭘 했니? 결혼은 좋은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 잘 받은 여자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건만. 이렇게 지만 알고 남편하고 부모 밥 차려주는 것도 싫다고 하는 게을러 터진 여자를 어디다 쓰니 도대체? 엄마!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도 걷어주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너는 고깟 감자탕 끓이랬다고 온 집안 시끄럽게 남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는 무슨 얼어 죽을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아니 저는 부모님 모시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제가 대출금에 생활비에 다 감당해야 되고 집에서는 쉴 틈이 없으니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지 식구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럼 진작에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남편을 잡고 그래?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었다가는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네, 엄마, 아니 어머님. 그날부터 저의 생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핑계를 대며 미안한 표정으로 일을 부탁하던 시댁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대놓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 카드나 내놓으라고 하시길래 어디 쓰실 데가 있나 싶어 드렸는데 그 카드로 시도 때도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니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퇴근하고 집에 올 때도 카드 사용 문자로 제 핸드폰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대출금 갚으라는 문자까지.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 있어야 하나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마트에 들리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집 앞 치킨집에 익숙한 실루엣들이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안 차려도 되겠구나. 대신 돈은 줄줄이 새어 나가는구나. 에휴. 한숨을 쉬며 옆을 지나쳐 가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고민할 때 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또 고수도 하루 종일 쳤지? 친구들하고 치는 것도 모자라서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치고 있냐? 그러니까 손목이며 허리며 허구한 날 아프지. 나 몸보신하게 삼계탕 좀 끓여달라니까. 빚정발은 치킨이나 뜯어야겠어. 야, 이거 사. 이것도 네 돈 들여 먹는 거 아니면 감사한 줄 알아. 요즘 저 눈치 없는 며느님이 심기가 불편하니 당분간은 건드리지 말어. 그러다 저번처럼 우리 돈줄 날아가. 엄마도 참.
지금 우리가 본심 다 내보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도 쟤 못 도망가. 우린 가족인데 지가 죽고 못 사는 가족 버리고 고아가 어딜 가겠어? 그래도 며칠 전 민규한테 대드는 거 보니 안심하기는 일러 이거사. 입 조심해. 민규, 넌 그러게 애라도 가지라니까 그걸 못해? 저번에 수진이처럼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집 팔아서 사채업자들한테 진빚 갚고 있으니까 그거 다 갚고 나연이 이름으로 계약하라고 해놓은 집은 집값 오르면 우리는 대출금도 안 내고 몽땅 우리 집 되는 거라고. 내가 그거 하나로 참고 산다. 맹해가지고는 누가 그런 여자 거들떠다 보겠어. 그나마 쓸모가 있으니 내가 데리고 있는 거지. 여튼 남 편해. 알아서 살림 다 해. 돈도 벌어. 오빠랑 엄마도 기분 안 나쁘게 잘해. 우리 돈줄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희생하며 지켜온 가족의 실체가 이것밖에 되지 않다니. 장도 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가지고 의자에 앉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마음껏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메들리를 쉴 새 없이 나오도록 해놓고 저는 1시간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노래방 주인은 추가로 30분을 추가로 넣어주었고 저는 그 시간까지 알차게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내 발 아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 아빠에게 버려진 느낌이지만 이제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덜 그리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면 되지. 좋은 가정 꾸리면 되지 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필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님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봐도 보고 싶다고 외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듣는 사람 하나 없는 노래방 한 칸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몇 날 며칠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니 식구들인 척하는 그 사람들은 걱정하는 척하며 죽을 끓여주는 게 아니라 배달시켜주고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일 테니 나갔다 온다며 날도 좋은데 애 데리고 백화점 한 바퀴 돌자며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로도 제 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결혼 반지는 그대로 화장대에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나한테 한 못된 짓 모두 갚아주고 싶었지만 법은 저한테 너무 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는 상태라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게 그 당시의 심정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찾아올 것 같아 사장님에게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연씨, 10년 동안 잘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둔다니 서운하네. 나는 나연씨 믿고 너무 든든했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무슨 일 있어? 아, 애기 가진 거야? 아니요. 제가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 식구들을 좀 피해서 당분간 지내야 될 것 같아서요. 회사도 다 아니까 찾아올 것 같고 전화로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래? 집안에 일이 있다니 어쩔 수 없긴 한데 혹시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연락도 종종 하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끊고 나니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은 나쁘지 않게 했었나 보다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동안은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으로 일적으로만 대하고 사적으로 나를 믿는다던가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역시 마지막이라는 건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나 봅니다. 아저씨에게 연락할까 싶었지만 괜히 좋은 일도 아니고 10년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을 벗어나자 싶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선 먹고 살 일자리는 있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부산에 도착하고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저는 한참을 부산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단은 전철을 타고
이리저리 사람들 틈에 휩쓸려 다니던 저는 가진 돈도 없고 고시원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계속 대출금이 있으니 하루라도 쉬면 사채업자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집을 팔까 생각도 해봤는데 저한테 정보가 담긴 서류 하나 없이 남편이 모두 보관을 하고 있으니 이도 저도 못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쇄소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연 씨, 다른 사람들하고 다 인연 끊고 외로워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나마 나한테라도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니 망정이지. 근데 나연 씨 도망간 게 이해가 되더라. 가족들이란 사람들 대단하대. 몇 번 찾아왔는데 나연 씨 찾아내라고 아주 깡패짓을 하더라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사장님한테까지 피해드리기 싫었는데. 나야 뭐 화내고 쫓아냈지. 가족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 뒤로 몇 번 더 교대로 오더니 요샌 좀 잠잠해. 아휴, 다시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요새는 시댁 사람들이 오는 대신 장기현이란 사람이 몇 번 왔다 갔어. 아저씨가요? 아는 사람이야? 혹시 시댁 패거리들인가 싶어 모른다고 딱 잡아댔지. 그랬더니 나연 씨 연락 오면 자기 전화번호 알려주라고 찾고 있다고 명함 주고 가더라고. 아저씨는 연락이 안 되는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제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는 아저씨. 이번에도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알던 핸드폰 번호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아저씨, 나연아, 어디니? 지금 갈게. 그렇게 아저씨는 제가 있는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저는 또 예전처럼 아저씨를 부둥켜 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라고 하며 혼잣말을 계속하셨습니다. 너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왜 혼자 고생해? 민수가 나한테 너 부탁한 거 모르지? 너는 나한테도 소중한 딸이나 마찬가지야. 아저씨,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봐. 제 얘기를 다 들은 아저씨는 정말 누구 하나 걸리면 끝장을 낼 기세였습니다. 당장 시댁을 찾아갈 것 같아 겁이나 말렸습니다. 걱정 마라. 힘들겠지만 며칠만 더 부산에 있어. 내가 나중에 데리러 오마. 그 뒤로는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저씨와 서울에 올라와 우리 집에 들어서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얼핏 듣기로 이전에도 여자 등쳐먹으며 살던 사기꾼들로 거기다 부동산까지 사기를 쳐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았고 그 피해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계약했다는 아파트 세 채는 네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으면 가지고 있고 아니면 팔아서 적금들어 놓아도 되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라. 여기 등기부 등본이다. 아저씨, 어떻게...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 된다. 저는 무섭고 어려워 피했던 일들인데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우리 딸 울리는 놈은 당연히 홍군형을 내줘야지. 저 집이 세 채나 더 생겼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집 한 채 드릴게요. 제일 좋은 데로다가. 나중에 시집갈 미천으로 쓰세요, 공주님. 공주님.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항상 해주시던 공주님이라는 호칭. 눈물이 핑 돌아 저는 괜히 아저씨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참
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무슨 공주예요, 공주가. 왜? 내 눈에는 아직도 공주님인데. 네가 50이 되고 할머니 돼도 공주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의 장난스런 말투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또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 고개를 내리깔고 괜히 애꿎은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깟걸로 기죽지 말고 고개 딱 들고 어깨 쫙 펴고 살아. 네, 네 아저씨 꼭 그럴게요. 그 뒤부터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이 생겨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안 돌아가던 머리 나이 들어서 하려니 더 안 되더군요. 그래도 아저씨는 늘 응원해 주었습니다. 도전하고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에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봉사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살던 저에게 사람들은 아직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결혼 안 하냐 남자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남자 모두 질릴 만큼 질렸던 터라 생각 없다고 지금이 좋다고 웃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도 제 생각을 알았던 것인지 직접적으로 결혼 얘기는 꺼내진 않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은 되셨는지 때때로 본인의 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냐고. 사진 속의 딸은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리고 엄마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미국으로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서 아저씨는 기러기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립다고. 사진을 많이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친딸은 얼마나 그리우실까. 괜히 아저씨의 어깨가 축 처진 느낌에 나라도 자주 찾아뵈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봐야 아저씨도 일로 바쁘고 저도 봉사하고 일하러 다니니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게 다였지만 전화 안부라도 자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비 온다는데 우산 챙겨 나가세요. 그래? 비가 많이 올라나? 고맙긴 한데 난 오늘 우산이 필요 없는데. 왜요? 오늘은 출근 안 하세요? 월요일인데? 아, 그게 너한테는 퇴원하고 다 나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전화를 했네. 나 사실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술하고 회복하는 중이야. 네? 너무 놀라지 마. 수술도 잘 됐고 이제 괜찮으니까. 제가 갈게요. 어느 병원이세요? 안 와도 되는데 진짜 괜찮다니까. 끝까지 괜찮다며 말리는 아저씨에게 병원과 병실 호수를 알아내곤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불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던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부모님 같은 아저씨까지 잃을 순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고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 때 물어봐야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담당 간호사를 찾아가 아저씨의 상태를 물어보려고 일어서는데 아저씨가 인기척에 깼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공주님이 많이 놀랬겠네. 나 때문에. 이런 게 어딨어요. 아저씨는 건강하기로 했잖아요. 저보다 오래 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잖아. 웃으며 얘기하는 아저씨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저씨 괜찮냐고 걱정을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투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걱정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긴장이 풀리니 슬며시 아저씨에게 나도 모르게 나온 마음인가 봅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저씨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저씨가 괜찮다고 병간호 하시는 분을 부르면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사코 제가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됐다고 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인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버둥대는 모습을 보니 아저씨는 왼쪽 전체가 마비되어 손은 물론 다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에 충격이었지만 아저씨를 일으켜드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저씨는 의사한테 미리 언지를 받은 모양인지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 될 뻔했는데 한쪽 팔과 다리는 멀쩡해서 다행이야. 하하. 먼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놀란 저를 먼저 안심시키려고 한 얘기 같았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휠체어에 아저씨를 태우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걷는 연습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딸과 아내는 연락도 없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힐끔힐끔 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요. 왜? 할 말 있으면 해. 아내분하고 딸한테는 연락하셨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연락했지. 밝게 얘기하는 아저씨의 모습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별일 없는가 보구나. 그때 연락했더니 이혼하재. 외국에서 오래 나가 살았는데 아직 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나 병간호하러 한국 들어올 수는 없다고 그냥 각자 살자고 하더라고. 아저씨. 그래서 그러자 했어. 미국 보내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살걸. 하루에도 몇 번을 후회하고 곱씹어 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가족이 어떻게. 전부터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한국에 온다 하면서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간다고 해도 핑계 대면서 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네. 흐흐. 자조적인 웃음을 짓는 아저씨를 보니 내가 괜히 물어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끙끙 앓았고 다음 날에는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렇게 하루 앓고 나서 모두 떨쳐버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그 와이프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미웠습니다. 거동하기 힘든 아저씨를 혼자 둘 수 없어 저는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저씨는 한사코 싫다고 하셨지만 지금도 전 남편이 오면 어쩔까 무섭다고 아저씨가 저 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며 다시는 여기 발도 못 붙이게 해놨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혹시나도 그놈 그림자라도 얼씬거리면 아저씨가 나서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며 우리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저씨와 같이 지내며 모든 일정이나 생활을 아저씨의 재활에 맞추어 생활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럴 필요 없다고 네 생활해라 하셨지만 아저씨는 하나뿐인 내 가족인데 그럴 순 없다고 아저씨 꼭 예전처럼 건강하시도록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동네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매일 휠체어 타고 몰고 다니는 나이차 많은 부부로.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공원에 가서 걷기 연습, 시장 가서 군것질도 하고 영화관도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저씨의 정말 의지가 대단하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제가 아저씨에게 할 수 있다며 계속 운동을 몰아붙인 것 같지만 아저씨가 싫다 힘들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아저씨는 걷고 또 걸으며 몸을 회복시켜 나갔고 밤에는 다리가 퉁퉁 부어 저는 다리를 주물러주며 몰래 마음 아파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활운동도 물리치료도 받기를 반년이 지나고 이제는 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 검진하러 한 달에 한 번만 오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운동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아저씨는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 더 이상 지팡이도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저씨는 점점 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이제는 저 없이도 혼자 생활하고 거의 수술 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연아, 오늘은 근사한테 가서 저녁 먹을까? 네, 좋아요. 안 그래도 아저씨한테 할 말도 있었는데 잘 됐네요. 응? 무슨 말? 나 다 나았으니 쫓아내려고? 호호, 아저씨는 그거 아저씨가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 말이길 바랬는데 아쉬운걸. 아저씨도 참 바랄 걸 바라셔야죠. 절대 안 됩니다. 에이, 좋다 말았네. 뭐라고요? 하하, 호호. 레스토랑에 도착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저녁을 다 먹어갈 때쯤 아저씨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셨나요, 공주님? 아저씨, 저 큰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예스라고 해주셔야 해요. 무슨 말인데 그래? 뭐 사고 친 거 아니지? 사고 한번 치려고요. 아저씨가 같이 쳐주셔야 해요. 나보고 사고를 같이 치자는데 어떻게 예스를 하나? 저는 아저씨의 옆으로 가서 손을 잡고 아저씨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랑 연애하실래요? 그게 싫으면 바로 결혼해도 되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당연히 공주님이 프로포즈하니 송구스럽겠지만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라고요. 이렇게 태연한 척, 뻔뻔한 척,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도 마음은 어찌나 떨리던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제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저씨, 저는요, 이제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저 혼자가 아니라 아저씨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한테 좋은 남자 만나라 하시지만 저는 살면서 아저씨보다 좋은 남자 못 만났어요. 물론 우리 아빠 빼고요. 왜 내가 두 번째야? 민수놈보다 내가 더 낫지. 호호, 여전하시네. 만약에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그래, 그래 우리 딸 축하한다. 아저씨가 눈물 나게 하면 아빠한테 다 얘기해. 내가 혼내줄게 하셨을 거예요. 반대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신 아저씨, 헤어지고 싶지 않고 볼 때마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마음도 설레고 언제부턴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저씨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고 이런 제 마음 받아주실래요? 공주님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한데?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요. 그냥 따르면 되지. 아저씨는 생각을 하는 눈치길래 저는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저씨에게 여자로 보이기 대작전을 틈만 나면 펼쳤습니다. 괜히 머리카락 넘기며 아저씨 보기, 웃을 때 입 가리며 호호거리기, 자기라고 부르기, 인터넷을 보며 여자들의 여우짓을 보고 따라했는데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던 아저씨도 그만하라며 100개를 들고 예스를 외쳤습니다. 나중에 왜 바로 승낙하지 않았나 물어보니 아저씨에게 저는 과분해서 그렇지 절대로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제껏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키다리 아저씨, 내 남편을 저도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시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오고 좋은 배필을 만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 사연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